정기적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매월 납입을 하게 되면 가입했을 때 당시에 그 금리가 내가 만기 때 이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납입 기간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만기가 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자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10일이 늦어졌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오히려 10일을 땡겨서 입금을 하게 되면 만기일의 변동은 없이 이자는 다 받을 수 있는 요거를 우리는 선납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납이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도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조금 많이 선호하시는 것들 알려드리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허리 박지입니다. 자, 요즘에는 뭐 아이들에게도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얘기들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 기호자본주의라는 얘기까지 생길 정도의 그런 새로운 문화가 또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테크계의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를 오늘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파워블로거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전원맘 재테크로 매년 3천만 원 벌다 책도 출간을 했었고요. 현재는 매년 가계부를 출간하면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힘이 드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책까지도 출간을 하시고요. 또 매년 그렇게 가계부를 출간하시고 오프라인 강의까지 이제 몸이 뭐 10개여도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걸 지금 이렇게 멋지게 다 해내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래는 직장에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전업주부로 재테크를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증권사를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둘째 아이가 아프면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또 했던 일이 이쪽이다 보니까 집에서 신랑 혼자 외벌이로 있기에는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하던 일이 있었으니까 한번 계속 재테크를 해볼까? 근데 제가 또 재테크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어가지고 지금 하던 일을 그냥 꾸준히 연속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일기 형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사실 제 블로그는 약간 일기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보가 이렇게 퍼지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는 다른 분들과 약간 공유하는 그런 블로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블로그를 이렇게 블로그 기록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따라하고 싶어 할 줄은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기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씩 퍼져나간 걸까요? 보면 요즘에는 막 뭐 떡상 한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제가 블로그가 이제 공모주라는 투자가 있는데 재테크의 이제 또 한 종류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에 관련된 블로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 그 공모주 투자를 조금 이제 특이하게 보신 어떤 기자님께서 조선일보였었는데요. 그 기자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 떡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블로그 이제 유입수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래도 이제 증권사에 근무를 하셨고 뭐 공모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 보면 뭐 어떤 금융상품과 자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계신지는 조금 이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시중에 있는 금융재테크란 금융재테크 종류는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좀 놀라시는 게 제가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산이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적금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예적금. 사실 그 예금 적금이라고 하면 어느 은행, 뭐 어떤 금융 상품이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적금 상품, 뭐 예금 상품 중에서
중에서 특히 적금 얘기해 보면은 어떤 적금을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적금은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리를 가장 잘 주는 것, 가장 높이 주는 적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고금리라고 해도 사실 조건들을 따져보면 네.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네.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찾는 팁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고금리 적금 팁을 알려드리면 네. 의외로 사람들이 고금리 적금의 팁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1금융권 시중은행이나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경제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기사,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네. 홍보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납입 금액이 굉장히 적거나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높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우대 금리를 채우기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성들이 많은데 그런 거 말고요. 제2금융권들, 뭐 상호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지 않으면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농협이나 수협, 뭐 신협 이런 그렇죠. 금융권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좀 부지런히 저희가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알려면 사실 제 블로그를 오시라고 제가 지금 홍보 아닌 홍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그런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런 특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데 슈인님께서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협업 제안이 와서 제 블로그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들하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예 비용을 받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좀 건전한 곳 위주로 그러니까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제가 모두 협업을 하거나 홍보하는 거는 아니고 연락이 왔을 때에도 제가 좀 따져보고 충분히 좀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제2금융권들만 골라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저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4월 1일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6%대 2년짜리 정기적금을 개설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서 다 그때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300계좌만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선착순으로 따지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접속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는 가입이 되고 누구는 안 됐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슈인슈님의 블로그 글이 3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올 수 있도록 맞습니다. 푸시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그런 뭐 고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그렇다면 스스로 비교 분석해서 정말 좋다 싶은 것만 진심으로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만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분석하다 보면은 약간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예금자 보호가 있거든요. 예금자 보호. 그래서 적금이 어떤 경우에는 가입 금액대가 제한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게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입 금액을 월 납입액을 막 1,000만 원씩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예금자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금자 보호라는 것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현재는 5천만 원이고요. 올해 9월부터는 1억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적금 통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돈이 이제 1억 이하여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좀 특이한 게 적금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매달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적금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방법이에요? 사실 원래 정기적금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기를 정해놓고 그 만기 안에서 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거, 그게 정기적금인데 정기적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매월 납입을 하게 되면 가입했을 때 당시에 그 금리가 내가 만기 때 이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내가 납입 기간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만기가 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자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요거에서 착안한 것이 선납위원인데요. 선납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래 적금을 매월 일정하게 넣는 건데 그거를 일정하게 넣지 않고 말 그대로 내가 조금 일찍 냈으면 그 다음 때는 좀 늦게 내고 조금 늦게 냈으면 조금 일찍 내고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일 날 예, 정기적금 계좌 개설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내가 급여 날이 25일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다음 달부터는 25일에 납부되도록 이렇게 약정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10일 정도가 지연이 돼서 매월 10일씩 늦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최종 만기는 10일이 지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5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착안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10일이 늦어졌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오히려 10일을 땡겨서 입금을 하게 되면 만기일의 변동은 없이 이자는 다 받을 수 있는 요거를 우리는 선납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낸 만큼 또 땡겨서 뭐 당겨서 선납을 하게 되면 그런 만기 일자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꿀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선납이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도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이제 그 중에 조금 많이 선호하시는 것들 알려드리면 615라는 방법이 있어요. 615가 우리가 이제 12개월 만기인 1년 만기인 정기적금을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들면 615면 내가 계좌 개설했을 때에 6회차를 한꺼번에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중간에 7회차쯤에 한 번 더 납입을 하고요. 만기 하루 전날 예, 우리가 예적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기 하루 전날 내가 그동안 7회차까지 납부해 놓은 거에서 5회차를 내가 납입하지 않고 그거를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하루치의 대출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내가 납입한 원금 매월 100만 원씩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7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원래 이자를 다 받고 하루치 대출 이자만 빠지고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이 뭐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자유롭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방식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1, 10일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방식은 이제 개설했을 때에 이제 첫 번에 이제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11회차를 한꺼번에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라고 하면 12회차인데 계좌 개설을 하고 나서 나머지 11회차를 중간에 한꺼번에 납입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내가 현금이 좀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계좌 개설할 때요. 적금을 개설을 하면서 동시에 11회차는 6개월짜리 단기 예금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개월짜리 단기 예금이 만기가 됐다. 그러면 이 적금에다가 한꺼번에 11회차를 한꺼번에 넣게 되면 6개월짜리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2개월치 적금에 대한 이자도 다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조금 여유 자금이 있어야겠죠.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적금 중간 시기에 목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 요거는 좀 참고하는데 이게 여유가 된다면 이자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15 방식과 그다음에 1, 11 방식. 이 두 개 또 우리가 잘 기억해놨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선납 이연 굉장히 뭐 잘 사용하면은 이자를 좀 속속들이 챙길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단점도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이요. 목돈이 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5 방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앞에 절반은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치면은 이게 사실 6회차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적금이다. 그러면 30회차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목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선납위원을 계산을 조금 잘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적금들까지 한꺼번에 만기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또 걸릴 수가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되면 또 건보료의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예전에는 내가 피부양자로 해서 그동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빠져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내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출금 한도 제한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면은 하루에 100만 원씩까지만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납연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출금 한도 제한이 풀려요, 자동으로. 그런데 선납연을 하게 되면 이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금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네. 하루에 100만 원 정도밖에 네, 출금을 하루에 못하는 100만 원씩밖에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목돈을 출금을 하려면 뭐 영업점에 내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뭐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도 제한을 풀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뭐 돈이 조금 이렇게 융통이 잘 안 돼서 뭐 납기를 못 맞춘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자는 받지 못하고. 그렇죠. 중도해지 이자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욕심을 내 가지고 적금을 많이 가입을 해놨는데 또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가입한 거를 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납입 금액을 다 또 채우지 못해 가지고 중도해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납이연을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지만 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분, 내 자금 상태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계산을 해서 뭐 만기일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금융 소득이 이제 몰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만기까지 이제 최소 납입액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필수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